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안모 씨가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글을 잇따라 올려 파문이 커지자 한국당은 모레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제명은 물론 정계 은퇴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에 국민적인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가 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가 공개됐는데 폭격당한 듯 천장에 구멍이 난 채 곳곳에 무너진 지붕 잔해와 불에 탄 목재, 불 무더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방화보단 실화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는데 화마를 피한 유물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고 각국에서 잇따르는 위로 메시지 속에 복원 비용 기부액이 수천억 원 모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북한과 러시아가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충격적인 흉기 사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5명이나 숨지는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10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일부에서 저희가 처음 전해드렸을 때보다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사건 경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 3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주민 42살 안모 씨가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건데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 씨가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에는 12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경성대병원 등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니 누군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붙잡아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안 씨가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현재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현장 상황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흉기 사건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어제 전국은 추모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추모객들은 5년 전 그날을 기억 속에서 소환하며 아픔을 서로 나눴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 속에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화창해서 더욱 슬픈 봄날 한가운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그날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는 수차례 다짐을 했고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5년간 몸 한 번 편히 뉘어보지 못한 유가족들. 화면 속에 등장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는 높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안산시 거리에는 추모 행렬이 든 노란 바람개비가 곳곳에서 돌아갔습니다. 시민들은 고이 간직한 세월호 리본을 매달고 추모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같이 연대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모하는 거.
기다림의 장소였던 진도체육관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씻긴 굿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참사의 아픔을 떠올리며 망각과 싸워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시 속에 담아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았으면 노란 리본꽃 감싸주며 행여나 다칠까 노란 개나리 꽃 한 줌 멀리 멀리 뛰어 보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추모제는 인천 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왔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떠오르는 5년 전 그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픔을 각자의 방식들로 위로한 하루였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꽃다운 아이들 250명 그리고 선생님 11명. 세월호 참사가 안산 단원고에 남긴 상흔은 여전합니다.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상처 위로 조심스럽게 희망을 꺼내던 학생들을 나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주기에도 어김없이 추모식이 열린 안산 단원고. 함께 학교에 다니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선배들을 잊지 않으려는 학생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추모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항상 추모를 하고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씨는 이런 아이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부도덕한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슬픔 대신 희망을 꺼내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꺾여져 버린 나의 삶과 망가져 버린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역시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엽서와 노란 리본에 담았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하고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뿐만이 아니라 슬픔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YTN 나혜인입니다. 법정에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대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놈아요, 저 배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대단해요. 5년 전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구조작업은 유난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가혜 씨는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와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30번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몇 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어제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마음을 담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옥중 편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장원건 서정교회 목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와 주고받은 서신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편지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며 하루도 지난 날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괴롭고 힘들더라도 반성하고 기도드리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중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15년 발행된 총 20권의 북한 교과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가운데 중학교 3학년 사회주의 도덕교과서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해당 교과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구조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눈을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서둘러 당 윤리위에 해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단순히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헤쳐먹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전날 밤 재선 의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SNS에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서둘러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산 추모 행사 대신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를 찾아 고개를 숙였지만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은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며 두 사람을 정계에서 내몰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소재로 정당의 공식 논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수준의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징하게 해먹어라. 제정신입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정치권 막말에 대해 이번만큼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18 징계 파문의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한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났고요. 성당 곳곳에는 무너진 지붕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불에 탄 목재와 검게 그을린 돌무더기, 또 물이 고여 있어서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둘러본 목격자들은 성당이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크게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장미창으로 불리는 화려한 원형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유리를 연결하는 납이 일부 녹아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영 AFP 통신은 기자들이 성당 안쪽에 들어가 그을린 잔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희망적이게도 성당 뒤쪽의 황금색 십자가는 빛 속에서 꿋꿋이 빛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화재에서 구해낸 유물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첨탑 개보수 작업을 한 현장 근로자들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파리검찰은 방화보다는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 둥근 천장 등에서 취약점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 전 화재 경보가 한 차례 있었지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Donc d'ailleurs, les travaux de sécurisation à l'intérieur donc de Notre-Dame de Paris vont durer environ 48 heures, ce qui permettra à l'issue donc aux sapeurs-pompiers bien sûr d'entrer à l'intérieur avec les personnels du ministère de la Culture pour récupérer. 대성당 화재에서 구해낸 유물들은 인근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Qui sont en sécurité à l'hôtel de ville. Pour le reste du trésor, ils vont être mis en sécurité au Louvre dès aujourd'hui ou demain, le plus rapidement possible. 소방관, 경찰과 함께 화재 소식에 성당으로 달려간 문화부와 파리시청 관계자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시면류관 등 다수 유물들을 성당 밖으로 옮겼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피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는 슬픔을 표시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트르담 복원을 위해 루이비통, 구찌, 로레알 등 프랑스 재벌과 대기업이 수천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세계 예술가들은 SNS에 노트르담 꼽추가 화재로 울고 물을 나르는 장면 등을 만화로 올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은 내려앉았지만 주요 구조물까지 모두 타버리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우리의 일부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속한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위로 거센 화염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96m 높이의 첨탑과 13세기 지붕은 끝내 화마를 이기지 못해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서쪽 정면을 비롯한 주요 구조물은 불길을 피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두 석조탑도 무사히 보존됐습니다. 초기 진화 작업이 이쪽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중한 문화재들이 보관된 건물 뒤쪽에도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지붕 붕괴 여파로 내부 유물들이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재빨리 일부는 구해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대국민 담화를 전격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용기 덕분에 최악은 피했다며 신속한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각국 정상들도 세계적 문화유산이 훼손된 데에 대한 위로와 함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참사에 대해서 위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서구 문명의 대체 불가능한 상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프랑스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장엄하게 울린 종소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종소리는 다시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해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양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 매장량 4위의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 의료, ICT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제안에 대해 북측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실무 대화가 진행될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 한 번,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날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2차례나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주에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등 실무 준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특사 파견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포함해 진행 과정을 일절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대북 특사 파견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를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금방 그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아마 북한 쪽의 그 의중을 좀 파악을 하시고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남아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 등 진행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북러 정상회담도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고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는 다음 주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북한과 러시아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북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던 크렘린궁의 발표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최근 징후가 다시 포착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르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다음 주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중국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 참석 계기에 연해주에 들러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북미 비핵화 협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지지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힘을 실어주며 북중러 삼각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중러 3국 차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제재 부분에 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으니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줘야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거든요.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교류를 늘리고 본격적인 제재 완화에 대비해 경제 협력 강화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부터 쌀쌀함이 덜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9.1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공기까지 깨끗해서 바깥 활동 즐기기 수월하겠습니다.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하늘이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2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일주일 만에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일교차 속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내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등판론을 직접 꺼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조수석이 투입된다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인사 책임론에 대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를 통해 경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여당 내에서 조국 수석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조국 수석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영입 1순위라고 치켜세운 데 이어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젊음, 패기, 또 열정, 역동적이고 또 나름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산 발전 그리고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이 가치에 당 지도부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조수석 차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강훈 최고위원도 조수석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또는 청와대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인사가 총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차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조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만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의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경질 요구에 휩싸인 조수석에게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내년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PK 지역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자 부산이 고향인 조국 수석을 내세워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야당은 조수석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조국 수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낭만 이후에 여의도로 오면 기스날까 봐. 조수석이 여러 차례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도 등판론이 퍼지면서 조수석의 선택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정상화와 지도부 사퇴를 놓고 임재훈 의원과 하태경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무력화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손 대표께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고 어제는 거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분의 최고위원님들께서 결단해 주셔가지고 최고위원회 복귀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지도부 총사퇴하고 우리 당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자. 그래도 국민들은 우리 당을 쳐다볼지 말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더 연명 치료하겠다?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잇따라 차량 화재가 발생한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BMW 코리아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회연동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보관 장소 등의 수사관을 투입해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흡기 다기관 관련 수리 내역과 작업 지시서, 화재 관련 보상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당시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동원 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동원그룹은 김 회장이 어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85살로 지난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온 1세대 창업주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의 공범으로 지목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거센 논란을 빚은 지 3년 만입니다.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잠든 사이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박 씨를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어제 박 씨의 자택과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건물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들어가는 거 확보하셨나요? 박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인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엇갈리는 두 사람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으로 수집했던 현직 경찰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후의 경찰 내사 단계부터 원점부터 확인하면서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간부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 입수했던 강일구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계장과 직속 상관이던 반기수 당시 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특히 강일구 총경은 별장 동영상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가 김 전 차관 임명 이후 논란 속에 수사까지 직접 맡았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2차례 기각하는 등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첩보 수집을 주로 하는 범죄정보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까지 맡았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첩보 수집과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하고 관련 업무 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날짜별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사이 창구 기능을 했던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검찰이 윤중천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정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빅뱅 승리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가 클럽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 유인석 씨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으로부터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5G 서비스가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죠. 그런데 이동통신망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먹통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업계는 가입자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에 가입한 김찬빈 씨. 게임과 초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좀 더 빠르게 끊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다 보니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5G 신호가 없는 곳은 기존 LTE로 전환하도록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신호도 잡지 못하는 먹통 상태가 빈번했습니다. 좋은 기술이고 신기술이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샀던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이르면 오는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가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년가량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지원금을 살포해 이용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 5G 단말기에 지원금이 90만 원가량부터 4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뭐 보조금 그런 거를 좀 더 실어가지고 많이 이제 통신사마다 이렇게 지원금 많이 풀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5G 관련 과열 경쟁과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매물로 나올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가격을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인수 부담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람직한 매각 형태는
저비용 항공사 등 자회사까지 포함한 통째 매각을 꼽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7조 원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부채는 3조 7천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인수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 인수금액으로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내다보지만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절한 매각 형태로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일괄 매각을 꼽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함께 매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구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25일 이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이르면 이달 말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완료까지는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꼽히는 SK와 한화 등이 일단 인수 가능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조금만 보완하면 흑자를 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보로 꼽히는 기업 상당수는 공식적인 부정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특별팀을 만들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서울 주택매매 경기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 시각이 4개월째 관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96.1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12.4로 집계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보합 수준입니다. 얼마 전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일본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겨서 긴급 착륙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 반쯤 야간 훈련 비행에 나섰다 추락한 일본의 최신의 F-35A 전투기.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최신의 전투기로 이번이 세계 첫 추락 사고로 기록됐지만 그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서 들여와 배치된 F-35A 전투기 13대가 시험 또는 훈련 비행 과정에서 모두 7차례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긴급 착륙한 겁니다. 飛行中に何らかのトラブルがあって飛行場に戻ったケースというのは、精査いたしました結果、現時点で7例日本国内で確認さ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에 배치된 13대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됐지만 이번 사고기를 포함해 9대는 일본 공장에서 조립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7번의 긴급 착륙 사례가 미국 완성품과 일본 조립품 중 어느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7번이나 긴급 착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不具合につきましては部隊において日々起きた場合には適切に整備点検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逐一につきましてはお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추락 전투기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꼬리 날개 일부가 바다 위에서 발견됐지만 기체는 여전히 오리무중, 조종사 1명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추락 예상 해역은 수심이 1,500m나 될 정도로 깊은 데다 낙차가 큰 울퉁불퉁한 해저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墜落したそのものの地点はまだ特定されておりませんので、現在も潜水艦救難艦による海中の捜索も含めて 일본 방위성은 추락 전투기에 기밀 사항이 많아 일본이 주체가 돼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확실히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력위원회에서도 수색 관련 협의와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지난해 미국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가 받은 연봉의 중간값은 근로자들의 연봉 중간값보다 2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급여 컨설팅 업체 에퀼라가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 CEO의 지난해 연봉 중간값은 1,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 오라클의 공동 CEO인 마크 허드와 사프라 카츠의 연봉이 각각 1억 82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3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38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4천만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초대형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애플과 퀄컴은 현지 시각 16일 성명을 내고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다며 양사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법적 소송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으로 공개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애플이 퀄컴에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의 유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냉정한 필지로 그린 조남주 작가의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냉정한 필지가 돋보인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에서 사회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일본에서도 공감을 얻어서 13만 부를 넘을 정도로 히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마치 초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 출근길 기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강릉 기온은 18.8도, 서울은 1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어제 25.1도까지 올랐던 강릉 기온, 오늘도 24도까지 높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서울도 22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2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대전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23도, 대구 24도, 광주와 울산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서풍이 불면서 고온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역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 모습입니다. 아침에 남해안과 제주에 오던 비는 지금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은 점차 이 구름대가 걷히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일 공기도 깨끗하죠.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고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 이어지는 뉴스에서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굿모닝 YTN은 내일 아침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